저의 피가 통일이었네요. 어쩐지 가끔 내가 핏줄이 땡기면 나는 조금 이상하다, 정상적인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통일인 걸 제가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HIN 컨퍼런스에 여러 번 오다 보니까 눈에 익은, 낯이 익숙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 자리를 지키면서 조국을 위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이야말로 이 시대 애국자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 병기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남한,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시급한 문제점은 거짓된 평화론을 버려야 합니다. 북한에서 공격을 합니다. 지뢰를 터뜨려서 멀쩡한 대한민국 젊은이 다리를 날려보내죠. 천안함을 공격해서 46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 비극이 생길 때마다 꼭 이런 주장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이냐 평화냐? 가장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그러니 북한이 대포를 쏘든 지뢰를 터뜨려서 대한민국 젊은이 무릎 이하를 잘라버리든 가만히 있는 배를 공격해갖고 46명을 바닷속에 수장시키든 우리는 무조건 평화, 북한이 때리면 맞고 미사일을 쏘면 죽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무조건 북한 정권을 지원해야 된다. 왜? 그게 평화죠. 그렇다고 보복해서 전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목소리들이 대한민국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걸까? 논리적으로 따져보죠. 제일 위에 있는 말, 두 번째 줄에 있는 말, 전쟁이냐 평화냐. 제가 여행을 가는데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냐 부산이냐, 비슷한 말이죠. 제가 서울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버스 티켓을 끊을 수도 있죠. 버스냐 기차냐. 자, 서울이냐 부산이냐 이런 말이 됩니다. 왜? 서울과 부산이 목적지죠.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서울이냐 부산이냐. 듣기 어감이 비슷하죠? 배치, 단어 구조가 비슷합니다. 서울이냐 부산이냐 말이 돼요. 버스냐 기차냐 이것도 말이 됩니다. 버스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어요. 서울이냐 부산이냐 이건 목적지에 대한 얘기고요. 버스냐 기차냐,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섞어서요. 서울이냐 버스냐 말이 되나요? 부산이냐 기차냐, 그런 국어는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런 말은 안 쓸 거예요. 왜? 목적과 목적이 나란히 연결돼야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수단과 수단이 나란히 붙어야 의미가 통할 수가 있어요. 서울이냐 다음에는 부산이냐가 와야 되고요. 버스냐 다음에는 기차냐가 와야죠. 서울이냐 기차냐, 부산이냐 버스냐 말이 안 됩니다. 목적과 수단을 나란히 붙여 놓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리죠. 전쟁이냐 평화냐 이게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냐 평화냐에서 목적이 뭐죠? 목적이 전쟁인 나라가 있을까요? 우린 나라를 세워서 하고 한 날 전쟁한다. 대한민국의 목적은 전쟁이다. 일본과 싸우고 미국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밤낮 전쟁만 해서 망하는 게 목표인 나라는 없습니다. 지구상 200개 넘는 나라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민족의, 우리 조국의 평화를 영원히 빼앗아가는 적으로부터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뭐냐면요,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라는 목적을 원하면 전쟁이라는 수단을 준비해 놔야 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인류 역사의
상식적인 격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평화라는 목적과 전쟁이라는 수단을 붙여놨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산이냐 기차냐, 서울이냐 버스냐, 이것처럼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목적이 평화인데 때로 그 평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역사상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을 앞두고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잖아요. 한 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쥐새끼처럼 생겨가지고 도저히 전쟁 일으키지 못한다. 또 한 사람은 일본 가봤더니 전쟁 준비 끝났다. 조선 정부가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임진왜란이라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똑같이 전쟁 준비를 안 하다가 정묘호란을 겪었고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는 말로만 얻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신념이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의식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국토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요 마지막 말, 가장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면,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이분을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누군지 아시죠? 이완용입니다. 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 풍선도 보내지 말아야 된다. 그 풍선 안에 기독교인들이 전도지하고 성경 많이 넣거든요. 북한이 싫어하니까 기독교 복음 선포도 하지 말아야 된다.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난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평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일본과 전쟁하지 않았어요. 한일 전쟁 안 했습니다. 한일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게 한일 합방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도장 찍어서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넘겨줬어요. 그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용은 전쟁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나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면 그 선구자가 이완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완용이 선택한 것은 식민지의 평화, 노예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일 전쟁 안 하고요, 한일 평화협정 합방을 맺어갖고 나라를 일본에 넘겨준 결과 우리 민족이 평화를 누렸을까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일본이 일으킨 모든 전쟁에 남자들은 노무자로, 군인으로, 여자들은 종군 위안부, 성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가장 나쁜 평화, 식민지의 평화는요, 평화를 선물하지 못했어요. 노예 상태로 남이 일으킨 전쟁에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가장 나쁜 평화는 절대로 전쟁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천안함이 이렇게 폭침당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포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어뢰 발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 천안함이 지나가지 않고 미국 군함이 지나가고 있었으면 북한은 어뢰를 발사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에는요, 해외 주둔하는 미군이 공격을 당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천안함을 겨냥했던 북한 어뢰가 미국 함정에게 날아갔다면 미국은 곧바로 북한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 함정을 공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100%. 미국을 공격하면 대통령이 곧바로 전쟁을 선포한다는 전쟁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 군인은, 미국 함정은 5대항 6대주를 마음껏 누비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천안함은 공격을 당했을까요? 천안함이 공격당한 이유에 대해서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드 메스키타라는 사람과 김정일의 큰아들 김정은의 이복형, 얼마 전에 동생이 보낸 자객의 독극물에 의해 암살당한 김정남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미국의 메스키타라는 국제정치학자와
김정일의 큰아들 김정남이 왜 대한민국 천안함은 침몰당했는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뭐라고 말했냐면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점은 뭐냐? 대한민국은 평화를 외치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 놓고 공격해도 반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알았다는 겁니다. 미국 배를 때렸다간 북한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못 때려요. 대한민국 배를 때려서 46명의 젊은이를 죽이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국제정치학자 드 메스키타와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과연 평화를 외치는 것이 평화를 가져왔느냐? 역대 정권의 사례를 비교해보죠. 어떠한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8.15 경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어떠한 동맹, 이건 미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해줬습니다. 6.25 때 UN 16개국을 이끌고 참전했어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준 그 미국이라는 동맹보다 우리 민족, 북한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북한 정권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대대적인 평화 공세를 펼쳤던 김영삼 대통령 때 과연 평화로웠느냐? 총 24번 연평균 4.8회 북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너네 평화를 좋아해? 절대 공격 안 한다고? 마음 놓고 때려주지. 그 다음 북한의 대북 지원, 햇볕 정책을 펼쳐서 우리 돈으로 10조 원, 달러로 100억 달러가 넘는 현금과 금품, 물건을 제공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칠 때 연평균 4.6회, 3.4회 북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언제 대한민국을 제일 많이 공격했느냐? 무력 도발 횟수를 따져보니까 평화를 외쳤던 대통령의 집권기관이 1, 2, 3등이었어요. 그럼 언제 북한이 제일 공격을 안 했냐면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군인 출신 대통령 때입니다. 특히 북한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고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하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많이 낳으신 통치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북한이 위협을 느껴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그랬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아웅산, 버마의 아웅산 테러 사건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를 방문했을 때요, 버마의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묘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때 북한 공작원들이 아웅산 묘소에다가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그 폭탄이 정확한 시간에 터져서 전두환 대통령이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차가 막히는 바람에 전두환 대통령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살고 대한민국 경제를, 특히 IT 강국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의 유능한 강료, 장관, 차관 17분이 아웅산에서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이 전두환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거는요, 그만큼 전두환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럼 그렇게 당하고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었느냐?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복했는지 자세히 알려질 겁니다만은 절대로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했어요. 우리 요원들이 북한 가서 반격을 가했습니다. 할 수 없이 북한이 신사협정이란 걸 맺자 그래요. 우리 남북이 서로 쌍방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자라고 남북 정권이 전두환 대통령 때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사실은 그건 북한이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려고 총을 쐈는데 박 대통령은 사라졌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죠. 또 전두환 대통령 암살하려고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상응한 보복을 가했기 때문에 서로 남북이 최고 지도자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암살 시도는 하지 않기로 하고 심사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준비 태세가 갖춰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 때가 연평균 2.25회, 김영삼 대통령 때보다 북한 도발 횟수가 절반 이하, 가장 작았습니다. 무엇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수치죠. 6.25 전쟁 이후로
우리 민족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가 2006년 북한 핵 개발입니다. 이때 북한이 핵을 쓸 수 있도록 실험에 성공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정권의 협박을 들어야 되죠.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내 테이블 위에 핵 단추가 놓여 있다. 이렇게 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협박을 치는 사태가 2006년 이후로 현실화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2006년은요,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해,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는 북핵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된 해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한테 3천억 원, 2,983억 원의 현찰을 지원한 해입니다. 이건 현찰로 준 거고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 주고 물건, 식량은 따로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줬더니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우리 동포들 살려주라고 돈을 줬더니요, 그걸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가 한 끼 밥 먹는데 드는 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입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먹었어요. 왜? 전 세계 각국의 최고급 요리사들을 채용해갖고 월급 줍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요, 냉장고 거치지 않고 비행기로 실어다가 날라서 먹어요. 저 소련의 호수에 있는 물고기 잡아서 비행기로 날라서 평양에서 먹습니다. 그래 한 끼 먹는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북한 주민 한 사람 300년 생활비를 한 끼 식사로 써요. 대한민국이 갖다 준 돈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가 사치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죽이는 핵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닌 사실입니다. 자, 3천억 원을 줬더니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동포들은 안 살리고 우리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주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2007년 어떻게 했냐면 3천억 줬더니 핵 개발하고, 핵 개발하는 걸 보고 4,397억,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줬어요. 자, 여러분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북한 정권의 주요 정책 결정 지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한을 때리면 돈을 줘요. 돈을 받은 다음에 핵을 개발하면 돈을 더 많이 줍니다. 이런 수지 맞는 장사를 왜 안 하겠어요? 때리면 반격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남한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핵을 개발하니까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왜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국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죠.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만 한 600만 죽였다 그럽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36시간 안에 48만 명이 죽었고요, 대략 300만 정도가 숙청당해서 사라졌습니다. 100만 명이 보트피플, 배를 타고 정처 없이 바다에 떠다녔죠. 그러다가 한 10만 명 정도는 물고기 밥이 됐어요. 자,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한 사건과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300만이 숙청당한 사건, 두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평화협정의 결과입니다.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요, 히틀러를 만나갖고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회담의 합의문을 손으로 흔들면서 여러분 드디어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평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히틀러랑 평화협정을 맺어서 히틀러가 전쟁을 안 일으킨다고 했다라고 영국이 믿었던 결과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 600만, 전사자 다 합쳐서 5천만이 죽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똑같이 월남이 공산화되기 전에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 레 둑토와 미국의 저명한 외교관 헨리 키신저가 평화협정에 사인을 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평화를 가져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2년 만에 베트남은 공산화돼서 300만이 숙청당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결과 히틀러는 600만을 마음 놓고 죽였고 5천만 죽는 전쟁을 일으켰고요. 평화협정을 맺은 결과 미군이 떠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300만이 숙청당했습니다.
2018년은 대한민국이 평화협정으로 떠들썩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끈질긴 운동이 올해 본격적으로 전개될 거예요.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동족을 그렇게 많이 죽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와의 거짓말을 일삼는 살인 집단과의 평화협정이 절대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정말 나라에 큰 위기가 도래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문제는 첫째가 거짓된 평화론, 두 번째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1994, 95, 96 3년 동안 북한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됐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의지가 있었으면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통일했다면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기 때문에 통일 후유증 같은 거 다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아마 굉장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일본과 독일을 어쩌면 능가하는 강국, 미국 다음 가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9세기 이후로 일본한테 계속 뒤졌습니다. 원래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문물을 수입받았던 나라인데 지금 남아있는 유적 같은 걸 보면요, 9세기쯤 되면 건축이든 미술이든 국방이든 모든 면에서 일본의 규모가 조선, 우리 한국, 한반도를 압도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북한 동포들이 300만이나 굶어 죽을 때 저 굶어 죽는 동포들을 그냥 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든지 통일해서 남과 북이 함께 예수 믿고 더불어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이 결단했으면요, 통일이 돼서 엄청난 강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통일하자는 말이 아니고 다른 거짓말이 널리 퍼졌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통일되면 서울역에 노숙자가 들끓는다. 통일되면 남한 경제도 절단난다. 통일되면 북한 먹여 살리느라고 세금 많이 내야 된다. 통일 좋지만 지금 경제가 절단나면 안 되지. 내가 아파트를 지금 사놨는데, 땅을 사놨는데, 적금 들어놨는데 깰 수가 없지. 우리 호주머니 지키느라고 통일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역에 노숙자가 들끓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94, 95, 96 3년 동안 북한에 300만이 굶어 죽는데 남한이 그 북한을 끌어안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되면 서울역에 노숙자 들끓는다 그래서 통일을 안 시켰는데도 97년에 서울역에 노숙자가 들끓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IMF 사태가 터졌어요. 아니, 통일하면 서울역 노숙자 들끓을 거라고 안 했는데 통일을 안 했더니요, 그런데도 서울역에 노숙자가 들끓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통일하면 북한 노숙자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통일 안 했더니 남한 사람이 노숙자가 됐습니다. 이게 역사의 심판이에요. 역사라는 게 부조리해 보입니다. 불합리해 보여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의인, 바르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고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고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길이 참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북한 동포를 노숙자 거지 취급했더니 그 결과 대한민국이 노숙자 거지가 됐어요. IMF 때 신문 헤드라인 머릿기사 제목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고아원이 붐빈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사업하다가 망하신 분이 IMF 때 몰락을 해가지고요, 아버지가 가출하고 이혼하고 노숙자 되고 부모가 흩어져 버리니까 가정이 깨져갖고요,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애들을 고아원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깨진 가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아원에 가려면 6주 정도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북한 주민을 고아 노숙자 취급했더니요, 우리 대한민국이 고아와 노숙자가 된 겁니다. 역사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고도 무서워요. 그러면 그때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했으면 정말 서울역에 노숙자가 들끓었을까요?
통일 안 하고 결국 노숙자가 들끓게 됐지만 이제 와서 확인해 보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통일되면 문화적으로 남과 북이 같아지려면 한 30년, 한 세대 정도 필요해요.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 정서적인 면까지 하나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당연합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남과 북이 격차가 비슷해지는데 글쎄요, 김문수 경기지사가 한 15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저 경제를 관장하는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 만나갖고 제가 김문수 경기지사가 15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몰라요. 뭘 15년 걸립니까? 10년이면 되지. 우리 경제부처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럼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이 지도만 딱 봐도 해결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옆에 중국이 있고 옆에 일본이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이 나라는 다르지만 국경을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세 나라의 경제권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 GDP 세계 2등, 일본 3등, 대한민국 10등. 60년대 경제성장률 1등 일본, 70년대 80년대 1등 대한민국, 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1등 중국. 경제성장률 1등하는 나라, GDP, 경제규모 세계 10등 안에 드는 나라 세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경제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경제규모를 다 합치면 미국보다 커요. EU, 유럽 전체보다 큽니다. 경제규모는 큰 게 아니고요, 제조업, 공장, 제조업 강국이에요. 세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은 제조업 5등 안에 드는 세 나라입니다.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인구,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중국만 해도 뭐 인구가 미국의 몇 배 되니까요. 이 동북아시아가 어떤 지역이냐? 첫째,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 둘째, 사람, 인구가 제일 많은 곳. 셋째, 경제활동이 물자가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곳. 다시 말해서 한국, 중국, 일본을 합치면요, 세계 최고의 경제권이에요. 이 경제력이, 동북아시아 경제력이요, 미국보다 크고 유럽 전체보다 커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비유해 보면요, 한국 땅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있고 돈이 제일 많이 모여 있고 물자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에서도 어디죠? 강남입니다. 땅값 제일 비싼 강남. 전 세계를 대한민국에 비유하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고 물자가 제일 빠르게 이동하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제일 비싼 지역이 동북아시아입니다. 세계의 강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계의 강남인 2등 하는 나라 중국, 3등 일본, 10등 대한민국 한복판에 북한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쥐 잡아먹고 바퀴벌레 잡아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의 노른자의 강남 한복판에 황무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요, 땅을 10,000평 가진 부자가 그 10,000평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돌도끼 들고 뭐 하냐면 그 10,000평의 땅을 뛰어댕기는 쥐를 잡고 다니고 있어요. 쥐를 잡고. 강남에 10,000평 가진 땅 부자 아들 손자까지 굶어 죽고 있어요. 왜 굶어 죽냐면 땅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옥수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빨리 발전한 한복판에 북한 땅은 있는데 옥수수가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말이 되죠. 강남에 가진 건 내 땅뿐이야. 가진 건 강남에 10,000평밖에 없어. 옥수수가 없어. 그래서 그 10,000평 땅에서 우리 애들은 굴파 놓고 쥐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쥐가 하도 빠르게 뛰어가지고 옥수수가 없어서 아들 손자까지 굶어 죽고 있어. 말이 됩니다. 동시에 말이 안 되죠. 아니, 땅은 있고 옥수수가 없다, 이게 말이 돼요? 그 땅이 옥수수 아니에요? 땅이 자가용 아닙니까? 그 땅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강남에 10,000평 가진 부자면요, 광고하면 돼요. 이 땅을 임대할 테니까 쓰고 싶은 사람 쓰시오. 그러면요, 대한민국 재벌이 다 몰려들 거예요. 그 땅에다 사옥 짓겠다고.
대한민국 유명 학원들이 몰려들 겁니다. 강남에 수험생을 위한 근사한 학원 짓겠다고요. 레스토랑 업자들이 줄 설 겁니다. 강남에다가 기가 막힌 최고급 레스토랑 열겠다고요. 강남에 땅이 만평 있는데 왜 굶어 죽습니까? 그거를 팔 필요도 없고 임대만 해도 돼요. 임대해주고 건물 지으라고 거기서 세금 그냥 월세만 받아도요 자손만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통일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을 열어가지고 투자만 유치해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땅만 가지고도 남북한은 통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가 있죠. 또 하나, 그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땅을 파면 북한 땅에는 들어있는 게 많아요. 우라늄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희토류, 희귀금속으로 희토류 수출 문제로 중국과 일본이 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강대국이 분쟁까지 일으키면서 확보하려고 했던 희토류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금, 철 세계 3위, 4위 수준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최하 7,000조에서 최고 1경 4,000조 정도로 추정이 돼요. 북한 주민들이 하루 3끼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 5끼 플러스 야식까지 더해서 북한 주민이 하루 6끼 먹는데 드는 돈이 1조 원도 안 돼요. 그럼 북한 지하자원만 파도요 북한 주민들이 7,000년 동안 하루 6끼 먹어서 전부 다 성인병 걸릴 수 있어요. 7,000년 동안. 아니 이런 지하자원이 있고 이런 기가 막힌 땅이 있는데 통일되면은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서울역에 노숙자가 들끓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1970년대 후반에요 세계에서 그때 제일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굶어 죽는 지역에 그 나라가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살짝 열었을 때 그때 기회를 타고 들어가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요. 그 투자 자금이 얼마가 됐냐면 이익이 4만 배가 됐습니다. 4만 배. 여러분, 내가 아파트를 1억짜리를 샀는데 그 1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됐다. 야, 정말 성령 충만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죠? 1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아니라 4조가 됐어요. 4조. 이건 실감이 안 나죠? 4조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돈 같아요. 그죠? 한 5조 정도 들어가면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 하나 만드는데 드는 돈이 5조예요. 1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분당 전체를 개발하는 한 4조쯤 이익이 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거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의 상해 인근의 지역. 지금 상하이는 뭐 세계 경제 중심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재산을 투자해 갖고 4만 배 이익을 본 아주 전설적인 황금의 손 짐 로저스가 뭐라 그랬냐면 통일까지 가기 전에 남북 통합만 시작돼도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전 재산을 투자할 만큼 매력적인 투자처. 만약 통일이 안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이냐?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고요, 경제적인 것만 딱 놓고 따져도 통일되면 기가 막힌 강국이 되는 거고, 통일 안 되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양로원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후퇴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병자를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먼저 그의 의사를 존중해서 질문을 하셨죠. 뭐라고 물어보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한센병, 나병 환자도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이 대한민국을 향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통일을 원하느냐? 아유, 통일되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노숙자 들끓어서 안 해요 주님. 이러다가 우리가 IMF 사태를 맞았습니다. 예 주님, 통일되어서 남북한 7천만 결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통일을 열망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신앙 애국자들이 이곳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거짓된 평화론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 지금 통일 문제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한 사람의 생명이 나머지 2천만 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나라,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국가라고 보죠. 어버이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나머지 2천만은 총포탄, 장렬하는 폭탄이 돼서 죽어도 좋다, 이런 나라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을 불리한 국가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 불리한 국가가 가만히 있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텐데요, 이 불리한 국가가 미국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예요. 미국은 지금 패권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1등. 패권 국가 1등 하는 나라와 강대국 2등, 3등, 4등 하는 나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강대국들은 패권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1등 하려고 막 전쟁 일으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패권국가 미국이 누리는 제일 큰 특혜, 이충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제무역이라는 게 뭐냐?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미국에 자동차를 갖다 줍니다. 그럼 미국이 뭘 주죠? 종이를 줘요. 아니, 우리는 자동차와 휴대폰을 갖다 주는데 미국은 그 답례로 종이를 줍니다. 이 종이에다가 뭘 그려서 주냐면 달러라고 적어서 줘요. 아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제일 좋은 물건을 만들어 미국 갖다 주면요, 미국은 종이 쪽지에다가 달러라고 인쇄해서 줍니다. 그 종이 쪽지를 많이 받으면 만세! 선진국 됐다고 국민 전체가 좋아해요. 이 종이 쪽지가 모자르면 IMF 사태, IMF가 뭐죠? 외환 위기입니다. 외환, 달러가 부족해져서 수만 명이 노숙자가 돼요. 국제무역이라는 게 웃기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갖다 주고 미국 사람은 종이에다가 달러라고 인쇄해서 줘요. 그 달러 모으기 위해서 전 세계가 아주 목숨을 겁니다. 이게 패권국의 힘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로 기축통화라 그럽니다. 전 세계 무역을 결제하는 달러, 기축통화를 마음대로 인쇄할 수 있는 권리가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좋은 물건 다 갖고 종이에다가 달러 인쇄해서 주면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겁니다. 이 달러 패권이 미국이 누리는 최강대국의 핵심 유익인데요, 그걸 위협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달러 위조랍니다. 그 슈퍼노트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단군의 자손이 얼마나 우수해요. 이 위대한 한민족이 달러를 얼마나 북한에서 위조를 잘했는지요. 요즘은 안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은행에서 위조 지폐 감별하는 공무원을 뽑을 때요, 시험 문제로 내준 게 북한산 위조 슈퍼노트예요. 북한에서 만든 100달러 따리를 딱 주면서 이게 위조냐 진짜냐 가짜냐 그걸 판별해 갖고 진짜 가짜를 판별해 낸 사람이 연방정부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니 달러 패권을 위협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불리한 국가.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또 하나, IS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독일의 축구 시합장에 테러를 해갖고 폭탄을 터뜨렸어요. 프랑스의 콘서트장에서 폭발을 터뜨렸습니다. IS 테러리스트들이 몸에 폭탄을 딱 감고 인샬라 이러면서 자폭 테러를 하기 위해 떠났던, 자기가 스스로 죽기 위해 떠나기 직전에 머물렀던 마지막 아지트를 수색해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아무리 알라를 사랑해도요, 내 몸에 폭탄을 안고 가서 꽝 터지면 내 몸이 터지는데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고 마약으로 두려움을 싹 잠재운 다음에 꽝 하고 테러를 해요. 그런데 그 IS 테러리스트들이 마지막 머물렀던 아지트에서 발견되는 마약은 북한산 마약이에요. 그 이슬람 테러 조직에 마약을 공급해 주는 데가 북한입니다. 1994년에 어버이 수령 김일성께서 함경북도 지역에 마약 재배를 실제로 지시했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도와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회담을 하는 중간에 미군 폭격기가 시리아에 있는 IS 기지를 폭격을 했어요. 자, 봐라, 미국은 한다면 한 나라다.
진짜 폭격한다 라고 시진핑에게 엄포를 놨다고 우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게 맞는데 핵심이 빠진 보도예요. 자, 내가 북한 문제 해결할 거야. 그 의지를 어떻게 보여줬냐면 시리아의 기지를 내가 폭격했어. 아니, 시리아 기지 폭격한 거랑 북한 문제 해결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이 있어요. 시리아의 IS 기지는 미군기의 공중 폭격을 막기 위해서 땅굴, 지하 요새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땅굴 제일 잘 파는 나라 단군의 후손이에요. 북한이 땅굴 제일 잘 팝니다. IS에 땅굴 파준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회담하면서 시리아에 북한 기술자들이 파준 땅굴에다가 미사일을 쏜 겁니다. 북한의 땅굴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미사일이 우리 미국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시진핑을 압박한 거죠. 또 하나, 이 퍼즐 조각 맞추듯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2004년에 북한 용천역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기차역에 서 있던 기차 몇 량이 폭파했어요. 여러분, 기차가 기차역에서 폭파했다면 사람이 죽었겠죠. 기차가 날아갔겠죠. 역이 부서졌을 겁니다. 그런데 용천역 폭파 사고는 이상해요. 기차역이 폭발이 일어났는데 기차역만 폭파된 게 아니고요, 주변 도시가 40%가 작살이 났어요. 집이 8,000채가 부서졌습니다. 그 폭발 현장이 난 것을 보면요, 깊게 파인 분화구가 형성이 됐어요. 이 분화구가 언제 형성이 되죠? 핵실험할 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용천역에서 폭발한 기차가 싣고 있었던 물질이 이게 보통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기차에 사람 타고 있으면 기차가 터지면 사람이 죽어야죠. 근데 이건 기차가 터졌는데 집이 8,000채가 무너졌어요. 옆에 도시가 40%가 파괴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용천역에 서 있는 기차에는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이 실려 있었고요, 핵폭탄 만드는 이란과 시리아의 기술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는 미국의 적이죠. 미국의 적들에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폭탄, 핵폭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준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제일 위태로운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용천역 폭파 사건은 이스라엘 공군이 날아가서 북한을 폭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한 나라가 어디죠? 한국입니다. 북한이라고 누가 지금 대답하셨네. 예. 다 북한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 얘기하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 북한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이 핵 개발했나? 이렇게 남북한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북한이 무슨 이스라엘 선교를 하겠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거든요.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사람이 북한을 폭격했어요. 이게 참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봐야 되는지 하여간 특이한데, 그 이스라엘 공군이 날아가고 북한이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핵기술을 갖다 주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보면요, 이건 불리한 국가예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해요. 미국의 적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 마약을 주고 땅굴을 파줘요. 미국을 위협하는 적성 국가한테 핵기술을 전파합니다. 이러니 북한이 골치 아픈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핵미사일을 만들어 갖고요, 올해 2018년이 지나면 그 미사일이 뉴욕까지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미국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이런 심각한 미국의 적이 워싱턴을, 뉴욕을, 로스앤젤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한다. 핵은 소형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폭탄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이걸 비행기로 실어서 날라야 되니까 위험하죠. 핵폭탄은 작게 만들어야 돼요. 미사일은 크게 만들어야 돼요. 미사일을 크게 만들어서 작게 만든 핵을 거기다 꽂으면 그게 미국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거죠. 올해가 지나가면 북한이 뉴욕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미국의 적들에게 마약을 주고 기지 땅굴을 파주고 핵 기술을 전수하는 북한이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내버려 둔다면 트럼프는 다음번 선거에
100% 떨어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2017년 7월 뉴욕 타임즈에 북한의 핵 문제가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뉴욕 타임즈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무슨 일이 있든지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참수 작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서지컬 스트라이크. 서지컬이라는 건 외과 수술하는 얘기입니다. 손에 종기가 나면 종기만 제거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미국이 나라하고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건 옛날 개념이고요. 지금은 굳이 미국에 대항하는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들 죽을 필요 없다. 미국을 대항하는 적만 제거하면 된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 우리말로 무시무시하게 참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참수 작전 때 사용하는 게 그레이 이글 무인 폭격기인데요. 저게 장난감 같은 폭격기가 날아가면서 저기 미사일이 8대 달려 있어 갖고요. 4km 앞에 있는 탱크를 부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안 탄 무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탱크를 부시면서 날아갑니다. 막을 수가 없죠. 요 그레이 이글을 사용해서 미국의 적들에 대한 암살 명령을 제일 많이 내린 대통령 누굴까요? 한국 언론에서는 오바마는 평화의 사도, 부시는 아주 무식한 전쟁광, 트럼프는 미친놈. 한국 언론만 그렇게 보도합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그레이 이글을 이용해서 암살 명령을 오바마가 1000건 내렸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500건 내렸어요. 근데 한국 언론은 뭐 아주 이 오바마는 동성애 좋아하고 뭐 이런 오바마는 아주 평화의 사도처럼 막 띄우고 부시는 전쟁왕처럼 얘기하죠. 오바마가 가장 애용한 살인 무기입니다. 이 그레이 이글이 지금 군산에 배치돼 있죠. 군산에서 저게 뜨면 같은 서해안 라인이잖아요. 군산에서 직선으로 날아가면 평양이 돼요. 참수작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만약에 김정은을 제거한다면 김정은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이 맘만 보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휴전선 일대에 북한의 장사정포 1000대가 배치돼 있어요. 그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품는다고 가정하면, 물론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했다는 것을 작전이 끝난 다음에 뉴스 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미국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군사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북한이 반복하면 대한민국도 분명히 피해를 입는다. 자, 피해를 입는다는 쪽의 견해를 들어보면요.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는 순간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 1000대가 일제히 남한을 향해서 불을 뿜어요. 이 장사정포가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못 뚫어요. 아파트 벽에 만지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 가운데 야, 그 아파트도 부시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장사정포를 쏴서 아파트 벽에 맞아서 떨어졌어요. 그럼 북한 공격이 실패한 건가요?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 괜찮지만 밑에 있던 사람 깔려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갖고 밑에 떨어져서 터지면 아파트에 쏘나 놀이터에 쏘나 대한민국이 피해보는 건 마찬가지죠. 이 1000대의 대포가 일제히 불을 뿜을 경우를 가정하면 1차 공격으로 3만 명 정도가 죽는다. 이게 이제 뉴욕 타임스의 2017년 7월 달 보도입니다. 이 장사정포가 육지에 나와 있으면 미군이 폭격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폭격할 거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땅굴을 파놓고요. 지하든지 동굴 같은데 장사정포를 숨겨놨어요. 그럼 이 기계라는 게 지하에 오래 있으면 습기가 찹니다. 지하에 있는 대포를 꺼내서 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날아오겠느냐? 이런 또 실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북한 대포의 성능을 우리가 직접 겪어봤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이 연평도에 170발을 쐈어요. 그 170발 가운데 25%, 4분의 1이 불반탄, 불량품이었습니다. 북한이 대포를 170발을 쐈더니 남한의 민간인 2명, 군인 2명, 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70발을 쐈는데 25%가 불발탄이고 죽은 사람 4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4명이 죽은 것도 큰 인명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하에다가 넣어놓은 대포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대포를 쐈는데 25%가 불발탄이었어요. 그럼 땅속에 있는 걸 꺼내갖고 쐈을 때 불발탄이 최소한 50%를 될 거다. 그럼 50%가 불발탄이라 그래도 15,000명입니다. 거기다가 수도권에는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략 한 1,600만, 미국 국적자가 한 20만, 중국 국적자가 100만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일대는요, 한국, 중국, 미국 사람들이 다 같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밀집 지역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참수작전에 성공하면 좋은데, 북한이 1차 사격 한 번만 땅포를 쐈어요. 그 다음에 포를 쏜 원점을 미국이 포격을 한다 그래도 땅포를 쏜 것 가운데 절반이 불발탄이야. 나머지 절반이 잘못 날아갔어요. 청와대를 겨냥했는데 청와대로 안 가고 세종대로 날아갔어. 그럼 이게 잘못 날아간 거죠. 잘못 날아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서울에다 대고 쐈는데 이게 삐뚤어 날아가서 수원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피해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이 불발탄이라 그래도 1차 사격으로 최악의 경우 15,000명이 죽게 돼요. 이런 위험 부담 때문에 참수작전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이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무슨 작전이냐면 봉쇄작전이죠. 북한을 고사시키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봉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동해안에 와 있는 항공모함, 옛날엔 2척이었는데 지금 3척입니다. 저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이 패권 경쟁을 할 때 저 칼 로빈슨이라든지 로널드 레이건, 요거 하나가요, 저 항공모함 하나가 가진 화력이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소련, 대한민국보다 250배 컸던 나라입니다. 그 광활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소련의 제일 큰 도시 180개를 없앨 수 있는 화력이에요. 항공모함 한 척이 소련의 제일 큰 도시 180개를 그냥 분화구가 되게 만들어요. 싹 없애버릴 수 있는, 사막되게 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진 항공모함 3척이 동해안에 와 있어요. 저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보면 재밌습니다. 저 항공모함이요, 작년이죠, 봄에 한국으로 오는 척 하다가 호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일제히 뭐라고 보도했냐면 미국 군인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일어났다. 그래서 동해안으로 온다 그러다가 호주로 갔다. 미국 이 의사소통 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호주로 갔던 배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동해안으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군사 전략이죠. 북한을 고사시키는, 북한의 힘을 낭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항공모함이, 이거 한 척이 소련 180개 도시를 날려버리면, 이거 한 척이면요,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저 항공모함이 동해안에 있습니다. 저기서 미군기가요, 지금 언론 보도가 안 됐지만 제 생각에는요, 미군 비행기가 북한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지가 수십 년 됐어요. 벌써 북한 레이더가 못 잡습니다. 미국이 그냥 북한 하늘을요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언론 보도를 안 했을 뿐이죠. 자, 항공모함 3척이 와 있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 북한군이 집에 가서 휴가를 즐길 수 있겠어요? 항공모함 와 있을 때 북한군이요 6개월 동안 군화끈을 못 풀었습니다. 계속 비상대기했어요. 또 자, 미군 비행기가 폭격한다. 언제 폭격할지 모른다. 그러면 북한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게 뭘까요? 북한이 뭘 지켜야 되죠? 미군이 폭격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죠. 작년 겨울에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서 폐타이어 그거 다 쪼개가지고 김일성 동상 다 감싸면서 미국이 쳐도 수령님의 동상을 지키겠다고. 아니, 폐타이어로 감으면 미군 미사일이 폭발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인민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폭격할까봐 북한의 동상, 김일성 동상부터 시작해서 주요 시설을 전부 다 땅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미군이 호주로 간다 그러니까 만세 이러고 땅굴 속에 들어갔던 북한군이 다 기어 나왔습니다. 그걸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찍고 있었죠. 아, 저기 굴이 있었구나. 저기서 기어 나오는구나. 북한군 배치상을 본 거죠. 이게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호주로 가는 척했다가 다시 동해안을 틀으니까 기어 나왔던 사람들이 도로 다 들어갔어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북한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요걸 언제 했냐면요, 이건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5월 달에 미국이 이렇게 했어요. 5월이 왜 중요할까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알죠? 5월 달에 민관 합동 작전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이 모내기 하러 나가요. 봄에 모내기를 해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죠. 그 모내기철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해안에 갖다 놨어요. 무슨 얘기죠? 북한군이 모내기를 못하게 해서 북한의 식량을 쪼이는,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도록 만들려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작년 봄에 제가 미군이 그거 배치한 거 보고 돌아다니고 강연하면서 올 가을이 되면 북한의 식량 대란이 날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의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요. 그 북한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가 몰랐는데요, 그 금기를 깨고 북한의 용감한 젊은이가 JSA를 넘어왔어요. 그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떤지를 자기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젊은 병사가 북한 최전방, 그것도 JSA에 배치됐다는 건 북한의 100만 대군 가운데 출신 성분이 제일 좋고 제일 좋은 집안에서 잘 먹고 자란 제일 배급을 잘 받는 부대의 병사예요. 그 병사의 뱃속에 온갖 이상한 벌러지들이 다 들어있었죠. 그 병사를 보면 북한군 전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봉쇄 작전을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쪼이고 있는, 아마 올 봄까지는 봉쇄 작전의 기조를 유지할 거고요. 이러면서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다 끊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다가 봉쇄 작전으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정말 참수 작전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대한민국 얘기했고 미국 얘기했고 이번 세 번째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결정적인 변수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인데, 일단 뭐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국이 북한을 봉쇄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그럴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가 장마당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거래가 금지가 됐는데요, 300만이 북한에서 굶어 죽고 그 이후에 100만이 더 굶어 죽었습니다. 사람이 막 굶어 죽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주민들이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를 있는 대로 들고 나와서 팔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람이 굶어 죽어서 막 살기 위해서 파니까 공산당도 그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마당이 계속 활성화가 돼요. 이게 지금 꽤 몇 년 전, 2012년이니까 벌써 5년 전 사진인데요, 북한 장마당에 신라면이 팔리고 있어요. 봉지도 안 뜯고. 이게 벌써 5년 전이니까요, 지금 뭐 북한 장마당이 북한 전역에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믿겨지지 않는 얘기인데 사실로 확인된 게요,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팔렸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가 북한 사역 처음 시작할 때 그 북한 형제 하나가 수첩에다가요, 앞부분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어쩌고 저쩌고 썼어요. 뒤에다가는 위대한 장군 김정일 동지 어쩌고 저쩌고 썼어요. 앞에는 김일성, 뒤에는 김정일, 제일 한복판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해갖고 그걸 적어갖고 다녔어요. 수첩에다가 몰래. 이때 요새는 뭐 USB 같은 거를 뿌립니다만 그 1990년대 후반 얘기니까요. 그러다가 수상이 여긴 보이부원이 이 친구를 잡아가지고 그 수첩을 이렇게 두꺼운데요,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검열을 했어요. 중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나와가지고 마을 주민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요 때려서 죽였습니다. 도구를 쓰지 않고 맨주먹으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 반동분자를 때리라고 그래갖고 주민들이 당간부의 명령에 따라 때려가지고 4시간을 멈추지 않고 때려서 이 숨이 끊어졌어요. 그 수첩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썼다고 맞아 죽었던 게 북한인데요, 지금은 장마당에 성경책이 팔렸대요. 근데 그 성경을 사간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와서 화를 냈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좀 쉬운 걸 줘야지 개역 성경 너무 어렵다고 쉬운 성경으로 바꿔달라고 화를 내가지고 성경을 파신 분이 죄송하다 그러고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이런 거로 성경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지금 장마당에서 뭐 북한 전역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몰래 성경이 판매, 반품, 교환, AS까지 가능한 이렇게 장마당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일당 체제죠. 노동당, 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북한 주민들이 뭐라 하냐면 북한에 당이 2개 있대요. 노동당과 장마당.
노동당은 굶겨 죽이는 당, 장마당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당. 그래서 장마당 정권이 들었으면 통일이 된다.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탈북 동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우스개가 하나 있습니다. 장마당에 나와서 막 물건을 팔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란 게 생겼어요. 물건을 많이 판 사람 부자가 되거든요. 물건을 못 팔면 굶어 죽어야 돼요. 이건 정말 살벌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담배를 재배해 갖고요, 신문지에다 둘둘둘 말아서 말린 담배를 거기다 싸가지고 담배를 수제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북한 사람들이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갖고요, 술, 담배, 마약 무지하게 세요. 북한 술 전 마셔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막 엄청 세대요. 센 걸 좋아해 이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담배를 많이 팔려고 경쟁을 해갖고요, 할머니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감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광고지를 딱 써붙였습니다. 종이에다가 돔 이렇게 썼어요. 돔. 이건 뭐냐? 내가 파는 담배가 얼마나 센지 이걸 한 모금 딱 피면은 돌아버린다. 아주 그냥 너무 세갖고 돔 이렇게 딱 썼어요. 돔 담배가 대박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할아버지가 열받아갖고 내가 질 수 없다. 밤새 고민을 해서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딱 써서 붙였습니다. 팽돔. 이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모금 피면 그냥 팽 돈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이겼어요. 할머니가 열받아갖고 밤새 막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썼냐면 벽 짚고 30초. 이거를 피면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서 있지 못하고 벽을 짚고 30초는 쉬어야 된다. 할아버지가 대박이 났어요. 할머니가 대박이 났어요. 마지막 이 할아버지가 최후의 반격을 가합니다. 15세 미만은 생명위험. 15세 이하 미성년자가 피우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이게 제가 탈북 동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우스개 이야기 속에 시대 정신이 담겨 있어요. 무슨 시대 정신일까요? 북한 주민들, 북한이 왜 저 지경이 됐느냐? 공산주의가 되면 왜 나쁘냐면요, 인간의 능력이 사장돼 버려요. 북한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면요, 당 간부가 집에 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써야 되는 교과서, 학용품,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당 간부가요 딱 와가지고 성명서를 읽어요.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아무개를 사랑하셔서 첫째 책도 주시고, 둘째 가방도 주시고, 셋째 학용품도 주시고, 옷도 하사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진짜 어버이였습니다. 북한 주민을 진짜 먹여 살렸어요. 물론 북한 주민들을 착취해가지고 그걸 하사품으로 둔갑시켜서 내려주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운 어버이 수령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충격받아갖고요, 북한 주민 36명이 심장마비로 같이 죽었어요. 어버이 수령이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어버이 수령을 위한 총포탄. 가만히 있으면 어버이 수령이 하사하는 걸 받고 김일성 만세, 이것만 하고 살면 돼요. 이것만 하다 보니까 어버이 수령이 먹을 거 주시겠지라고 기다리다가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100만 명이 또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북한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살 길은 내 살 궁리는 내가 해야지 어버이 수령이 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 들고 나와서 장마당을 만들었어요. 그 장마당에서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경쟁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써요. 돔, 팽돔, 벽 짚고 30초. 정말 우수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한국 사람들. 이게 뭐예요? 이제 어버이 수령만 쳐다보지 않고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자본주의형 인간, 시장 경제형 인간. 무슨 얘기냐? 북한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믿으면 경제도 달라지고 자연도 달라지고 가족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직장생활도 달라지고 돈 버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요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버이 수령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어버이 수령이 아니고 내 앞가림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자립형 인간들이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장마당 세력이 노동당과 군대를 압도하게 될 때 통일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 문제의 변수가 있는데요. 2006년에 국가보위부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검열했어요. 기숙사 방을 한 개 한 개 수색하는데 지금 북한 요새도 이거 많이 하는데 김일성 대학을 수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첫째, 마약. 둘째, 피임기구. 아주 매춘이 북한에 엄청 많거든요. 원래 그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걸 단속하려고 갔는데 방을 하나하나 단속할 때 보위부원이 도착하지 않은 다른 방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급하게 베란다로 손을 내밀어 갖고 뭔가를 던졌어요. 뭔가를 휙 던져서 툭 떨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이게 2006년 북한의 어버이 수령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출신 성분이 좋은 엘리트들만 갈 수 있는 김일성 대학에서 몰래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북한의 지하 기독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저희 단체에서 후원해갖고 오늘 이제 국경을 넘는 중국 국경을 넘어서 제3국으로 피신하는 탈북자들, 제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고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 뭐 지금 전화만 있으면 북한하고 다 얘기도 하고 뭐 몸이 아프다고 북한에서 전화해갖고 남한 목사님 이렇게 전화로 그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럽니다. 이게 다 뭐 기독교가 아주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전화 신방도 하고 막 야단도 쳐요. 그 내비게이터 69절 왜 안 외웠냐 막 이러면서 막 북한에다가 야단도 치고 뭐 제자훈련도 하고 지금 몰래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가 급속도로 증가가 되어갖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북한에 전파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스승이 일평생 마르크스를 연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군인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 빨갱이라고 그래갖고 뭐 아주 그 집안 전체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빨갱이라고 아주 낙인 찍혀서 고생을 하시면서도 마르크스주의를 꿋꿋이 가르치셨던 그것 때문에 뭐 정교수가 되기로 했다가 안 됐다가 하여간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 역사 시간에 딱 오셔갖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그때 20살인가 21살 때인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내가 마르크스주의를 가르치는데 일생을 바쳤는데 내 일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는지 정말 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우리 스승 표정이 20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전문가도요 어떤 정보기관도요 공산주의가 갑자기 저렇게 무너져서 소련이 해체돼 버리고요 베를린 장벽 무너져서 독일이 통일되고요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가 중국, 쿠바, 북한 중국과 쿠바는 문 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북한 하나 남았거든요. 물론 뭐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남한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뭐 예외적인 경우고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다 없어질 거라고 전 세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미국 CIA 같은 데서는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은 CIA 같은 그 정보원들이 직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태업을 했던 흔적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일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합니까?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나요? 그게 교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무도 예측하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데가 없어갖고 무슨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주 되게 가난하신 분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저는 외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외양간 마구간에서 태어나갖고 애를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이에 누여요. 여러분 사람 보러 계획을 하라면 그렇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전 세계 전문가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아주 바보로 만드시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셨는데요. 그럼 그 공산주의가 무너뜨린 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계획하지 않, 뭐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것도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장관도 아니죠. 차관을 교체했는데 새로 된 차관이 동독 공산당에서 준 메모를 잘못 이해하고 그냥 오늘 차관이 되는 바람에 업무 파악을 못 해갖고요. 이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잘못 읽었어요. 잘못 읽어갖고 여행 자유합니다 이랬더니 동독 사람들이 여행해도 된단다 우르르 몰려갖고 베를린 장벽 무너졌습니다.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제가 이 코미디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과정을 보면요, 아시죠 여러분? 동독 라이프찌히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행동하자라고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이 우르르 많아지더니 차관이 잘못 읽어갖고 그냥 무너졌어요. 동독에 라이프찌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했던 루마니아 티미소아라, 루마니아 두 번째 큰 도시 티미소아라 베프티스트 처치 교회에서 그 운동이 시작됐어요.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전통이 다릅니다만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로 2세와 카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봤더니요, 수상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고 정보부도 있었고 재벌이 있었는데요,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쓰셨어요. 기독교를 멸망시킨 세력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셔서 역사의 물꼬를 트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반복됐던 일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남한과 북한의 정권을 잡고 통일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은 뭐 김정은 일당이고 남한에서는 연방제, 주사파, 좌파 계열의 운동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평화협정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러면서 통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만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느 전문가, 어느 정치인, 어느 재벌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순식간에 그냥 동유럽의 강력했던 공산주의 국가 20개가 무너지고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공산화됐는데 그게 싹 없어진, 근데 그 공산주의가 없어진 자리를 가보면 교회가 그 일을 했거든요. 그 교회도 황당하게 생각해. 교인들도 만나보면 저도 그냥 기도했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루마니아 같은 데 가보면요, 루마니아 공산당을 무너뜨린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쌈박질이 나왔고 교인들이 다 떠나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했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지 사람의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지금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국제적인 국가적인 기밀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제사장 나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헌신 정도가 아니라 순교의 피가 강처럼 흐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 감히 우리가 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정말 옷깃을 여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감히 예측은 못하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방식을 볼 때는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무언가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죠. 지난해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평양대부흥 강의했습니다. 그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 제 강의 들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죠? 1917년 1월에 장대현 교회 1000여 명의 헐벗고 굶주린 식민지 조선, 멸망하는 조선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저기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하도록 회개하고 똑바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강림해 갖고 뒤집어집니다. 이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팔도의 복음이 증거돼 갖고요. 평양 대부흥 3년 지난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에서 그것은 진정한 오순절이었다라는 성명서가 채택이 됩니다. 그 성명서는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은 뭐냐?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된 진정한 오순절이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 세계 150개 나라 가운데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의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어느 나라를 통해 다시 한번 일으키셨냐면요,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나라도 아닌, 굳이 나라라고 치면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제일 가난하고 굶어 죽는 나라,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 나라도 아닌 식민지 조선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 일치된 성명서 내용입니다.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저 장대현 교회 우리 민족의 곡절이 묻어 있죠.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장대현 교회를 싹 밀어버렸어요. 우리 선조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던 그 자리에 50m짜리 김일성 동상을 세웁니다. 그 앞에다가 평양 학생 소년 궁전, 한국으로 치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거대한 공연장을 만들죠. 그 공연장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연극, 영화, 노래를 발표해요. 거기서 발표한 신곡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김일성 모시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우리 어머니는 북조선 노동당, 뭐 이런 김일성을 찬양하는 공연장, 우상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죠. 여기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기독교 대한민국이 탄생했어요. 이걸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됐더니 북한이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끔찍한 세상이 됐습니다.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김일성 동상을 허물어버리고 평양 대부흥에 성령이 임했던 우리 민족의 성지 장대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일에 대한 말씀, 이게 잘 안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던 유대 민족의 통일을 향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이시죠? 이 네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김일성주의자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럼 통일 안 하는 게 낫죠. 역사적으로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세력은 남노당 계열입니다. 실제로 남노당, 남한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육체적인 후손들이 지금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남노당 후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노당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민족의 재앙입니다. 여기서 네 손에서 말할 때 네, 너는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시죠? 마른 뼈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뼈와 살이 붙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살은 썩고 뼈만 남아요. 그 뼈가 처음에는 조금 축축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죠. 시간이 더 오래되면 뼈조차 말라버려요. 사람이 죽었을 때 살이 있었는데 살이 썩어 없어졌어요. 뼈가 남아있었는데 뼈조차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더니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합니다. 마른 뼈가 일어나서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요, 근육이 붙어서 가장 강력한 사람, 튼튼한 사람, 강력한 군대가 됐어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통일을 이루어야 될 그 손은 누구의 손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과 기적을 주도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 말씀의 대언자, 크리스찬 리더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통일이 축복입니다. 지금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은 김일성주의자인 것 같고 남노당의 후예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안티 기독교 세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를 되살리는, 부활시키는, 부흥시키는 위대한 기적과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리더, 기도자들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을 위해 목 놓아 기도할 때, 비록 이 민족이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방황도 오래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리더의 손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통일의 선물을 대한민국의 축복으로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기독교 지도자의 손에 의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대한민국은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일을 위해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